커다란 창문을 열고 난 그냥 영화를 보네. 창밖의 영화. 그 뭐지? 올리버가 노란 수영복 입었을 때가 그때예요. 기타 연주 듣고 다시 들려달라고 하는데 그때요? 짓궂게 할 때 있잖아요. 네. 근데 엘리오가 짓궂게 할 때 그때 소설에서 노란색 수영복 입었을 때는 대체로 다정하지만 그래도 가시돋친 말을 하니까 조심해야겠다라고 다 생각을 한 날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엘리오가 짓궂으려고 했다기보다 어떻게 할지 몰라가지고 그러지 않았을까? 어떤 걸 좋아할지 몰라서 내가 어떤 반응을 해야 좋아할지 모르니까 그게 좀 엇나가서 그런 거 아닐까? 그러고 나서 후회해가지고 일기 쓰잖아요. 내가 너무한 것 같다 이러면서 나를 싫어하는 줄 알았다고 이러고. 근데 네. 저는 엘리오가 정말 I 엘리오 유라고 했듯이 정말 엘리오를 거부할 수 있는 사람이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본능적으로 사랑에 자신 있는 사람의 모습 같아요. 그런데 내가 이 사람을 이렇게까지 좋아하는 게 맞는 걸까라는 고민이나 이 사람이 나를 좋아할까? 거기에 집중을 하는 거지 자기가 누군가를 좋아하는 거에 대해서는 아무런 거리낌이 없는 대단한 자신감을 가진 사람 같아요. 그래서 마르치아와도 관계를 갖고 올리버와도 관계를 갖지만 우리가 그걸 봤을 때 뭔가 바람피네 이런 느낌이 들지 않는 거는 엘리오가 본인에게 정직하기 때문에 감정적으로 마음과 몸이 가는 대로 굉장히 솔직하게 움직이니까 우리도 거기에 동화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올리버가 약자 같다는 느낌 많이 들었거든요. 더 미숙해. 잘 못해요, 밀당. 그 하는 건 도망치는 것 봐. Later, 이거. Later. 뭐야, 그게. 그 막 침대에 엎어지거나, 물에 빠지거나, 그런 게 하수죠. 그런데 엘리오는, 날 거부해? 나의 샘으로 초대해야겠다. 약간, 그러면서 그곳에서 한 번 더. 그리고, 알죠? 이렇게 손으로. 그죠. 신체 접촉을 하잖아요. 네. 그런 것도 가능한가, 그게. 웬만한 자신감이 없이. 근데 이제 올리버는 이렇게 어른답게. 근데 저는 엘리오의 그런 태도들이 좋았던 것 같아요. 그래놓고선 손으로 그런 접촉을 하고 나서 내가 기분 나쁘게 했나요? 라고 또 묻잖아요. 저는 항상 올리버를 굉장히 살피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자기가 그렇게 마음 가는 대로 하고선 한편으로 그렇게 해놓고 되게 자신 없어하는 모습을 보이거든요. 작아지는 자신이 있거든요. 분명히 올리버 앞에서. 근데 올리버는 또 그걸 또 알고 왜 나는 너가 말하는 방식이 되게 마음에 들어. 너를 낮추지 말았으면 좋겠어 라고 말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올리버는 엘리오의 그런 어떤 그 건드리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되게 사실 되게 굉장히 똑똑하고 매력 있고 많은 좋은 환경에서 있잖아요. 근데도 엘리오가 그 코피 흘리는 장면 있잖아요. 네. 저는 그때 딱 보고 엘리오의 어떤 정말 고독을 느꼈거든요. 그때 그 엄마나 아빠가 그냥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마팔다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데 그때 유일하게 올리버만 굉장히 걱정을 해서 막 따라가잖아요. 그렇죠. 그게 이제 키스한 이후의 일이라서 자기의 영향을 줬다고 생각하죠. 그래서 그 장면들도 있고 그 장면에서 그 얼음 어딨냐고 마팔다한테 물어보고서 되게 그냥 거기 있다고 했는데 없잖아요. 돼지 족발 있잖아요. 얼음 없고 그래서 냉장고 문 살짝 열리니까 마팔다가 툭 치고 가잖아요. 그런 게 되게 그 집안에서 굉장히 사랑을 받고 모두가 엘리오를 사랑하지만 저는 엘리오가 어쩔 수 없이 사람이니까 혼자 있는 시간, 혼자만 겪어야만 하는 고독과 외로움이 분명히 있을 텐데 그 장면에서 느껴졌거든요. 엘리오의 그런 게. 근데 그때 딱 유일하게 그걸 알아봐주는 사람이 올리버였고 사실 그걸 알아봐준다고 해도 다가가는 사람은 없잖아요. 그 안에서는. 근데 올리버가 참 그거를 잘 꿰뚫고 잘 이렇게 다가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 소설의 그 대사도 참 좋은데 혼자서 맨날 그 샘에 가서 그쪽에서 독서를 하거나 그런다고 말하잖아요. 외동아들이 있고. 그러니까 넌 혼자 있는 걸 좋아하니? 이렇게 물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해요. 혼자 있는 걸 좋아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음. 그냥 견딜 수 있는 것 뿐이에요.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 부분이 엘리오가 가지고 있는 고독, 본질적 고독 같은 걸 보여주는 장면인 것 같아요. 그러면 인물로 넘어가 볼까요? 네. 네, 인물. 우리 얘기 조금 했는데 네. 저는 말했듯이 올리버는 두려움이 많은 사람. 네. 엘리오만큼 솔직하게 사랑으로 가운데로 뛰어들지는 못하는 사람인 것 같았어요. 네. 맞아. 그리고 반대로 엘리오는 자신의 감정에 솔직하고 이제 그 감정 안에서 자기의 감정을 탐색하는 적극적으로 원하는 게 무엇인지를 탐색하는 인물이고 네. 근데 아까 말했듯이 이제 엘리오의 행동이 사랑스럽게 보이는 거는 그 엘리오를 움직이게 만드는 감정이 순수하기 때문에 그런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너무 바쁘게 사는 우리들 같은 사람한테 한국에서는 불가능한 건데 이 영화의 느긋한 그 사색적인 리듬 그것만으로도 뭔가 신선한 공기를 마시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저는 두 분은? 근데 사실 조금 반대로 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올리버 같은 경우는 초반에 그 달걀 먹으면서 했던 말이 이 사람을 다 설명한다고 생각했거든요. 달걀 2개 먹으면 3개 먹고 4개 먹고 나는 결국 굴러나갈 것이다. 그러니까 일단 시작하면은 자제를 못하는 사람이고 그걸 네. 본인이 아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애초에 욕망을 차단해버리는 사람. 근데 일단 고삐를 풀어버리면 직진하는 스타일이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알쏭달쏭한 사람인 것처럼 초반에 그려지긴 하지만 엘리오와 사랑을 확인한 이후로는 직진을 하잖아요. 오히려 엘리오가 더 혼란스러워서 맞아요. 피해 다닐 때에도 돌진하죠. 입으로 해주고. 영화 보셨을 거 아니에요, 그죠? 이거 19금이잖아, 근데. 아, 그런가? 네. 네. 어쨌든. 그리고 엘리오 같은 경우에는 저도 비슷하게 봤어요. 되게 솔직하고 예술적 감각도 탁월하고 혈기왕성하고 그런데 주변 사람들이 엘리오에게 하는 말에 의해서 저는 약간 좀 혼란스러웠던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그 여자친구가 책을 자기는 좋아한다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책을 좋아하는 건 남들한테 얘기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책 좋아하는 사람들은 좀 자기를 숨기는 경향이 있지 않냐 하면서 엘리오를 흘끗 한번 쳐다보죠. 네. 그래서 그런 말이나 그 올리버가 대놓고 너는 충분히 똑똑하고 뛰어난 사람인데 왜 네 자신에게 그렇게 좀 낮추냐. 네. 그런 말이 제가 화면을 통해서 봐왔던 엘리오의 모습이랑은 조금 다른 코멘트였던 것 같은 거예요. 저는 되게 솔직하고 자기 감정에 솔직하고 자연스럽고 자존감이 높은 아이라고 생각을 하면서 봤는데 주변 사람들은 왜 이런 이야기를 할까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그 부분이 그게 엘리오가 실제 그런 사람이 맞는데 솔직하고 자존감 높은데 네. 지금 두 사람 다 마르치아와 올리버 다 엘리오를 사랑하는 사람들이잖아요. 네. 사랑 앞에서의 엘리오의 모습이 다르다고 전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엘리오가 진짜 사랑하는 건 올리버잖아요. 네. 근데 마르치아를 전 좋아했다고 생각하지만 근데 마르치아는 엘리오를 기다리고 이렇게 말하죠. 나 네 여자친구야? 그렇게 네. 묻기가 집까지 찾아와가지고 그러니까 마르치아의 뭐 화면에 많이 안 나오지만 엘리오를 생각하는 마르치아의 마음은 슬펐을 거고 또 올리버도 엘리오를 사랑하는데 엘리오가 그날 기념비 앞에서 고백을 하지만 네. 그 전에 뭐 피아노나 여러 가지 모습을 보면 엘리오도 적극적으로 뭔가를 표현하진 않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스킨십을 누가 먼저 하냐면 다 올리버가 먼저 해요. 그러니까 그런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엘리오라는 인물은 이 솔직하다는 거 인물이지만 인간이 가지고 있는 솔직함이라는 게 사랑 앞에서 뭐 다 보여주는 게 솔직한 건 아니잖아요. 그죠. 저는 오히려 이 감정에 좀 사색하고 탐구하고 그걸 외면하지 않는 그러니까 본인의 개인적인 어떤 탐구의 과정을 그 면에서 되게 솔직하고 대면하는 인물이지만 그를 사랑하는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마치 올리버를 바라볼 때 신비롭게 바라보듯이 엘리오도 그런 존재가 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굉장히 매력 있고 알 수 없는 인물.
사랑하는 사람을 불안하게 할 수 있는 인물.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그런 맥락에서 봤을 땐 저는 엘리오가 약간 더 관계의 약자인 것 같다는 생각도 드는데요. 사랑하는 사람 앞에서 자기를 조금 더 숨기려고 하고 네, 그런 모습. 저는 그 올리버랑 엘리오가 서로 그 사랑을 확인하고 나서 엘리오가 이제 혼란스럽다라고 또 생각이 들면서 한편으로는 저는 그런 생각 계속 들었거든요. 엘리오는 이 항상 여름에 오는 그 손님들이 얼마간 있다가 떠난다는 걸 너무나 알고 있고 네. 올리버도 언젠가 떠난 거잖아요. 네. 그렇죠. 그거에 대한 행복한데 그 슬픔이 같이 올라오는 거예요. 너무 행복하니까 그러면 이제 앞으로 다가올 그 날은 이제 계속 지나고 있고 네. 슬픈 날만 남았는데 그거를 좀 견디기가 힘들어서 좀 혼란스러워하는 느낌이 들었거든요. 저는 그 부분에서는. 네. 소설은 좀 더 자세히 나오긴 하는데 네. 약간 그래서 저는 이 소설이 진짜 좋은 게 사랑의 여러 가지 색깔들을 보여줘요. 네. 그러니까 나오잖아요. 말을 하느니 말을 할까 죽을까 차라리 죽을까 그 정도로 이 감정을 막 부풀어 오르는데 말을 하려니 너무 두려움고 그러니까 이런 생각도 하거든요. 그래 말하지 말자. 그럼 영원히 우리는 이 좋은 관계 유지할 수 있잖아. 근데 그게 이제 뜻대로 안 되죠. 너무 사랑하니까. 근데 이제 그게 이루어졌잖아요. 네. 네. 둘이 자고 나서 엘리오는 약간 자기 혐오에 빠지거든요. 내가 잘한 건가? 그러니까 후회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되돌릴 수 없으니까. 그 되돌릴 수 없다는 느낌이 그러니까 사랑이 시작될 때 불안하잖아요. 그리고 되돌릴 수 있었던 건 시작하기 직전까지 모든 걸 다 되돌릴 수 있지만 네. 하지만 이제 사랑이 시작되고 나서는 되돌릴 수 없다는 거 우리 다 알잖아요. 네. 근데 거기서 오는 약간의 두려움과 또한 자기 혐오 감정도 이제 소설에는 좀 나와요. 근데 그 감정이 과장되게 보이지 않았던 건 그 뒤에 이제 유명한 장면이죠. 복숭아 장면. 네. 살구 장면. 그렇죠. 피치라고 그냥 하더라고요. 피치씬이라고 하더라고요. 아 그래요? 네. 살구죠 원래는. 네. 아 그래요? 복숭아 아니에요? 소설 안에 살구라고 나오는데 어. 그냥 영화 뭐 그냥 코멘트는 뭐 피치씬이라고 하니까 근데 그 워낙에 생긴 거 복숭아 아니에요? 천도복숭아 아니에요? 납작 복숭아. 살구 아프리콧이라고 하는 것 같아요. 애프리콧. 근데 뭐 종이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죠. 근데 크고 되게 부드럽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저는 그 자기 혐오적 감정과 불안과 그게 연결되는 것 같아요. 그 씬이. 거기서 엘리오가 눈물을 흘리죠. 그죠. 그 장면. 그리고 자기 예술이었죠. 역겹다고, 자기 너무 역겨운 것 같다고 하니까 이제 올리버가 너는 진짜 역겨운 게 뭔지 모른다고 그러면서 제가 먹으려고 하잖아요. 근데 그 장면도 너무 슬퍼요. 진짜 그때 엘리오가 현실을 깨달은 것 같아. 그러니까 사랑이 시작된 이후에 진짜 사랑 무엇이 찾아오는지를 그 공포 같은 거 있잖아요. 어쨌든 떠날 사람이니까 그제서야 실감했다? 네. 라고 저는 봤어요. 그 품에 안겨서 울 때. 네. 그 브로크백 마운틴의 한 장면이 좀 기억났어요. 그거 보면서. 네. 마을로 다시 돌아와서 구역질하는 장면이 있죠. 네. 네. 히스레저가 그 장면 생각이 좀 났어요. 저는 엘리오 네. 가끔씩 그 춤추듯이 걷는 거 있잖아요. 뭔지 알죠? 네. 너무 좋아요. 그렇게 몸을 어떻게 이렇게 자유롭게 잘 쓸까요? 연기를 하는데. 네. 아니 그런 지문이 있었을까? 그렇게 춤추듯이 걷는 장면들이 제가 팔랑팔랑하게. 스크립트 찾아봤거든요. 네. 그 부분은 제가 못 봤는데 예를 들어서 되게 과감하게 저는 진짜 되게 눈여겨본 것 중에 하나가 너무 거침없고 과감한 거예요, 연기가. 특히 애정씬이나 네. 자기의 그런 사랑을 혼자서 표현하는 장면에서 그 수영복 모자처럼 뒤집어쓰고 혼자서 약간 성행위를 연상시키는 그런 네. 동작을 하고 제가 찾아본 스크립트가 몇 코 정도가 되는지는 모르겠는데 거기서는 그냥 야하게만 적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수영복에 그 올리버의 채취를 느끼고 싶어서 수영복을 군데군데 찾아 냄새를 맡고 심지어는 핥는다까지 나와 있어요. 네. 근데 그냥 그거를 감독이랑 다른
단계에서 뭐 고쳤는지 어땠는지 모르겠지만 뒤집어 쓰고 그냥 몸으로 뭔가 연기를 하는 걸로 끝나는 거죠. 그리고 그 장면도 있잖아요. 혼자서 책 읽으면서 이제 자위를 하다가 갑자기 올리버가 수영하자고 하면서 딱 들어오잖아요. 네. 그래서 손 붙잡고 나가려고 하는 거 이제 발기가 된 상태라서 일어나지 못하고 올리버가 나 먼저 옷 갈아입고 있을게 하고 나가면 침대맡에 그 머리맡에 머리를 쾅 대면서 네. 되게 자책하는 듯한 행위를 하잖아요. 저는 그런 것도 저런 움직임이 어떻게 나오지 싶은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도 찾아보니까 그냥 뻔하게 약간 연기 자체가 좀 다르긴 해요. 이야기 자체가 올리버가 나가고 자기의 손을 그때서야 이제 팬티에서 꺼내서 보고 뭐라 그러죠? fuck 막 이랬나? idiot, stupid 이랬나? 하면서 자기 자책하면서 그냥 주먹으로 침대를 내리친다. 이렇게만 돼 있더라고요. 근데 온몸을 그냥 내리치죠. 네. 그 이상의 다른 동작은 없을 것 같아요. 너무 연기가 너무 자연스러워. 네. 근데 진짜 손으로 맞췄으면은 네. 그 생동감이 안 느껴졌을 그죠. 것 같아요. 약간 뻔하기도 하고. 근데 진짜 엘리오가 티모시 살라메가 엘리오 연기 그 역할을 하는데 그냥 진짜 엘리오잖아요. 네, 엘리오죠. 다른 사람 없죠. 머리카락 한 올부터 진짜 손끝, 발끝 모든 감각이 엘리오였거든요. 저는 이 감독 입장에서 봤을 때 뮤즈라고 느껴졌을 것 같아요. 되게 저는 이 영화랑 닮아 있는 배우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네, 맞아요. 카메라 앞에서 숨기는 게 없고 또 반대로 잘 보이려고 노력하는 것도 없고요. 네, 맞아. 제가 몇 번 얘기했던 것 같은데 그러니까 그 사람으로서 매력이 있어야지 결국 배우로서도 매력이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는 티모시 샬라메라는 이 인간 자체가 굉장히 매력이 넘치는 사람인 게 분명한 것 같고 이 매력을 카메라 앞에서 솔직하게 꾸미는 거 없이 표현을 할 줄 아는 굉장한 유연함이 기본적으로 탑재가 되어 있는 배우인 것 같다는 생각을 했어요. 맞아요. 이 영화의 오디션을 보지 않았다고 했거든요. 그래요? 그리고 루카는 오디션을 원래 보지 않는 감독이래요. 그리고 제일 멍청한 감독이 오디션 보는 감독이다라고 하더라고요. 되게 유머 감각이 좀 있는데 이유가 연기력은 필모그래피를 보면 되지 뭘 확인하려고 하냐는 거고 인터뷰를 통해서 이제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대화를 나눠보면 그 역할이 맞는지 안 맞는지를 아는 거지. 그 눈앞에서 연기를 보고 이런 거 이해가 안 간다는 거죠. 근데 물론 그러려면 안목이 엄청 있어야겠죠. 그 개인적인 백그라운드와 이 영화 속 캐릭터를 접목시키는 그런 눈이 네. 감독한테 있어야지 이 영화가 특별해지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 좀 유치하게 보면 이혼을 했어요. 근데 이혼한 사람의 역할을 만든다. 이건 좀 유치하지만 그런 식으로 그 사람의 개인적 배경을 캐릭터에 녹여내는 거 있잖아요. 네. 근데 저는 그런 면에서 이 아미 해머하고 티모시 샬라메도 굉장히 최적의 캐스팅이었다고 생각을 해요. 티모시 샬라메 자체가 부모님이 이제 프랑스 사람이랑 혼혈이기 때문에 2개국을 기본적으로 하고 있고 굉장히 풍요로운 가정 환경 속에 예술중학교, 예술고등학교를 나오고 이 예술성이라는 부분이 굉장히 항상 삶에 배어있는 그 어머니와의 관계도 아주 따뜻하고 완전 서포트를 항상 해주었던 어머니, 그 부모님과의 관계 같은 거, 그러니까 사랑받고 자란 아들이죠. 그런 엘리오. 하지만 그 예술고등학교에서 주연은 못 맡았다고 해요. 너무 마르고 어려 보이고 그러면서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컴플렉스가 있잖아요. 그 부분을 복합적으로 엘리오로 녹여내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좀 들고 그 아미 해머는 결혼한 이성애자 남자고 자식이 둘이나 있고요. 그러니까 할리우드 안에서는 굉장히 일찍 결혼을 하고 배우랑 결혼을 했는데 좀 모범적 가정을 꾸리는 사람으로 인식이 되어 있고 외모가 너무 이제 신 같잖아요. 너무 심할 정도로 잘생기고 키가 크고 이런 것 때문에 연기력으로는 전혀 인정을 못 받는 좀 외모로 많이 평가되어 왔던 그러면서 이성애자라는 그 사실 역할 안에서도 이 아미 해머는 약혼녀가 있는 거잖아요. 올리버는. 근데 그런 특징이 주저함. 엘리오보다 훨씬 더 주저할 수밖에 없는 상황. 근데 그거를 캐릭터에 녹여낸 게 아닐까. 근데 그런 거를 이 루카 감독이 딱 눈여겨봤다가 캐스팅을 한 게 아닐까. 저 유일하게 그 아미 해머, 그 올리버의 크로즈 샷이 유일하게 한 번 딱 처음에 한 번 나왔을 때 있잖아요. 그
같이 상황을 확인하고 그날 다음날 근데 이러질 때. 엘리오가 엘리오가 갑자기 차가워지니까 알 수 없는 표정 그 얼굴 크로즈 확 들어오죠. 확 들어올 때 네. 그때 살짝 어쨌든 간에 그 장면이 한 번도 없었으니까 그 배우처럼 보였거든요. 그 아미 해머 같았거든요. 근데 이 배우를 딱 한 번 보게 되는 기억에 남게 되는 장면이었어요. 근데 그런 설명 들으니까 되게 재밌네요. 와닿네요. 그 배우들의 사생활을 갖다가 이용을 하는 그게 되게 영리한 방법인 것 같기도 해요. 근데 그게 진짜 잘 할 수 있는 사람이 있고 못하는 사람이 맞아요. 분명히 있는데 그리고 배우들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런 삶을 살았다고 해서 그런 연기를 맞아요. 잘하는 게 사실 아닌 거고. 그렇죠. 근데 그 루카 감독이 그런 안목이 있는 것 같다는 게 리허설을 딱 한 번밖에 진행을 안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냥 영화를 들어갔다는 거죠. 그리고 이것도 참 영리한 것 같은데 티모시 샬라메가 영화 찍기 한 달 반 전에 이탈리아 그곳에 가서 레슨을 다 받은 거예요. 기타 레슨, 이탈리아 레슨 이런 거 피아노 레슨을 받고 한 달 반 전에서 뭐 한 달 정도 지났을 때 아미 해머가 나타난 거죠. 그랬는데 아미 해머는 미국인이잖아요. 네. 영어밖에 못 쓰는 되게 고립된 상황이고 엘리오는 티모시 샬라메 모든 걸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이제 살다 보니까 거기서. 그래서 이미 첫날부터 오자마자 처음 봤대요. 그 전에 만나지도 않았대요. 거의 이제 이 역할. 그러면서 뭐 하냐 했더니 오늘 피아노 레슨 있어요. 그러면서 끝나고 이따 봐요 하고 레슨이 끝나고 마을 안내를 해줬대요. 그게 너무나 이 관계랑 유사하잖아요. 저는 감독이 노린 것 같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그 자연스러운 분위기를 그냥 축적시키려고 나름대로 그 시기나 상황을 만들지 않았을까. 매일 밤마다 놀았대요, 같이. 매일 밤마다 같이 영화 보고 그 이상한 춤추고. 근데 이것도 비하인드 스토리에서 아미 해머가 그 장면을 제일 싫어한다고 하더라고요. 왜요? 너무 귀여운데? 싫고 너무 귀여운데 진짜? 계란 깨뜨리 먹는 거 다음으로 귀여운데? 그 장면이 그 음악이 하나도 없고 자기 혼자 춤추자 딴딴딴딴딴 약간 80년대 그 음악 거기서 막 볼도 안 돼 쳐야 되는데 음악이 아무것도 없는 상황에 새벽 3시인가 그랬대요. 너무 피곤해서 스태프들이 빨리 끝냈으면 좋겠는데 그러고 있는 상황에서 막 춤을 못 추나 봐요. 그러니까 좀 키가 크잖아. 싱거운 스타일이잖아요. 약간. 근데 휘청휘청거리죠. 근데 티모시 샬라메 춤 진짜 잘 추잖아요. 그 상황에서 막 엣지 있게 막 슥 미끄러져 슬라이딩 하고 난리 나잖아요. 그래서 너무 밉다 쟤 진짜 춤도 잘 추고 그래서 그 장면 찍을 때 제일 괴로운 장면으로 꼽더라고요. 인터뷰할 때요. 아미 해머가. 아유 참 진짜. 너무 웃겨. 그런 것도 참 매력 있는 것 같아요. 사실 춤 장면에서 왜 그런 거 있잖아요. 배우면은 춤도 잘 춰야 되고 노래도 잘해야 되고 이런 생각을 좀 고정관념 같은 게 있잖아요. 네. 근데 못 추는 춤이라도 되게 매력 있게끔 보여주는 게 또 연출의 힘인 것 같거든요. 그런 것 너무 좋네. 맞아요. 그리고 티모시 샬라메는 2013년에 캐스팅이 됐대요. 아이고야. 네, 근데 이 영화가 2007년에 소설이 나오자마자 영화화 해야지라는 마음을 먹은 거예요. 근데 그 후로 9년 정도 흐른 후에 현실화가 됐기 때문에 사실 티모시 샬라메는 원작을 읽으면서 그 나이 때 10대 때 준비를 했을 것 같아요. 진짜 17살 때 네. 캐스팅된 거네. 그렇죠. 엘리오 나이 때. 그러면서 너가 뭐 마음 바뀌면 언제든 얘기해라. 왜냐면 이게 기약이 없으니까. 심지어는 이탈리아에 가서 준비하고 있는데도 자금이 좀 아직 마련이 안 돼서 미안하지만 지금 돌아가고 싶으면 돌아가도 된다라고 해야 돼. 그러면서 그동안 레슨 받은 걸로 치라고. 그리고 속편 나오는 거 아세요? 그래요? 진짜? 속편. 두 배우가 나오는 거죠? 네, 두 배우랑. 아 진짜요? 네. 걱정 반 기대 반 이런데. 그러게. 저도 그랬는데 소설에 어쨌든 뒷부분이 있어서 뒷부분을 살릴 수 있을 것 워낙 같아요. 감독에 대한 영향이- 믿음이 있어서 저는 괜찮을 것 같은데요. 근데 슬픈 이야기가 될 가능성이 높아서 그게 조금 그렇긴 하죠. 엔딩 이게 슬퍼요 소설이 마지막이? 지금도 충분히 슬픈데. 그러게. 근데 이제 그 뒤로 20년간의 이야기니까 네 분량은 많지 않은데 언제 나와요? 얘? 누구? 티모시 샬라메 아직 20대인데
이거 그런데 보이우드처럼 20년 동안 20년 동안 찍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런 거죠. 이제 티모시 샬라메가 17살로 나오잖아요, 영화에요. 네. 10년 흘러도 27이니까 응. 지금 이미 그 나이죠. 아, 그쵸? 그러니까 거기서 30대 역할은 충분히 또 할 수 있는 나이거든요. 그럴까요? 근데 그렇게 뭐 중년의 모습으로 이야기가 뒤에 진행되는 게 아니에요. 약간 20년? 후일담 같은 거예요. 20년까지는 안 가지 않을까? 근데 감독 말로는 그대로는 안 할 거라고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너무 분량이 짧아서 담을 수 있는 게 많지 않고. 10년도 충분히 긴데. 네, 스포일러가 될 것 같아서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고요. 그러면 인물 얘기 넘어가서 기억에 남는 장면 대사로 가볼까요? 네. 저는 그거예요. 아까 제가 공들여서 줄거리 설명했는데 1차 세계대전 기념비 대화 장면이에요. 그게 원테이크예요. 네네. 네, 그 시간을 재보니까 4분 30초고 3번 찍었대요. 네. 그래서 3번 다 굉장히 공들여 찍었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그때 처음 영화 봤을 때 그때 막 너무 두근두근 하는 거예요. 도대체 무슨 말들이 오갈까? 왜 올리버는 갑자기 엘리오한테 마을에 가자고 했을까? 그리고 왜 딴소리만 또 하잖아요. 막 담배 피고. 근데 갑자기 엘리오가 막 자기 얘기를 하려고 하잖아요. 올리버는 저희를 도망가고. 그 장면 되게 설렜던 것 같아요. 떨렸던 것 같아. 그 약간 그때 연극적이잖아요. 왜냐면 약간 방백하는 듯한 말이 나오니까 엘리오가 혼자. 저는 그것도 되게 놀라웠거든요. 되게 그냥 자연스러운 현실적인 연기를 하던 사람이 이렇게 자기 공간 또 확 가져오면서 연극적인 연기까지 되게 괴리감 없이 한다는 게 되게 놀랐었어요. 실제로 연극을 되게 많이 했다고 하더라고요. 영화 캐스팅이 잘 안 되니까 연극 위주로 연기를 많이 했던 사람이더라고요. 네. 두 분은 어느 장면이세요? 저 근데 같아요. 저도 거기에요? 네, 고백 장면인데, 네, 너무 좋아요. 전 그 대사를 한번 다 적어봤어요. 적어봐가지고 대사들이 너무 좋더라고요. 그 막 직접적이지 않지만 너무나 마음이 와닿게 서로의 마음을 알 수 있게끔 하는 그런 대사들이었고, 저는 그 엘리오가 그때 혼잣말로 당신이 알았으면 해서 뭐 이랬나요? 당신이 알았으면 좋겠어요. 알아줬으면 해서 이거 4번 말하거든요. 혼잣말로 그렇게 혼잣말도 하죠. 하는 그 연기도 너무 좋았고, 그 소설에서는 그 약간 다르더라고요, 장소가. 고백하는 장소는 바다 앞이었고, 그리고 엘리오한테 기다리라고 한 장소가 그 1차 세계대전 피아베 전투? 아무튼 그 조각상 앞에로 돼 있더라고요. 근데 이게 아예 그냥 한 번에 묶어가지고 그냥 그 앞에서 고백을 하는 장면으로 바뀌었더라고요. 그것도 좋았고, 마지막에 그 말을 듣고 올리오가 내가 짐작하는 거 맞아? 하고 어디 가지 말고 여기 있어? 하니까 엘리오가 이러잖아요. 아무 데도 안 갈 거라는 거 알고 있잖아요. 그런 그리고 이제 거기가 너무 좋아. 유이치 사카모토 음악이 어떻게 쓰이냐면 맞아요. 그러니까 엘리오 눈앞에서 올리버가 사라질 때마다 나와요. 그러니까 그게 피아노 딴딴딴딴딴딴 되게 이제 심플한 그런 마치 뭐 이파리가 춤추는 것 같은 그런 건데, 담배 사러 가잖아요. 눈에 안 보일 때 그게 나왔다가 사람이 나오면 다시. 그리고 이제 동그랗게 걸을 때도 눈앞에 사라질 때 잠깐 혼자 침묵 이럴 때 그게 나오고, 잠깐 기다리라고 할 때도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연출도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그게 테이크 3번 같다고요?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그때 카메라 움직임도 너무 좋았고, 한 번으로 저는 이거 보면서 좀 참고하게 된 것도 너무 많았어요. 촬영 부분에서. 그쵸. 특히 이렇게 끊어지지 않고 되게 유연하게 움직이는 카메라가 너무 좋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인위적이지 않고. 사실 움직이면 인위적일 수가 있는데 그게 오로지 막 그냥 감정에 따라 자연스럽게 움직이니까 그런 부분들이 너무 좋았던 것 같아요. 예린 씨는 어떤 장면인가요? 저는 후반부인데요. 그 엘리오가 올리버를 보내고 나서 집으로 돌아오잖아요. 그때 아버지랑 소파에 앉아서 완전 명장면이죠. 네. 거긴 진짜. 아버지가 긴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마크 스털버그. 네. 네. 마이클 스털버그. 마이클. 이게
한 5분 정도 되더라고요, 이 장면이. 네. 그리고 제가 보기에는 앞서 나온 한 2시간 정도의 이야기를 거의 요약을 해놓는 5분인 것 같아요. 결국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게 아니었나 네. 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근데 그래서 너무 설명적이라는 평들도 좀 있더라고요. 그쵸. 네. 굳이 이렇게 말로 다 풀어서 이렇게 할 필요가 있었느냐 이런 얘기도 제가 좀 들었는데 저는 이 마이클 스톨버그의 진정성 담긴 연기가 그렇게 약간 비판받을 수 있는 점들 다 커버를 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정말 누구보다도 자기 아들을 사랑하는 아빠의 진심 어린 마음처럼 들렸어요. 네. 그래서 이 배우 어디 나왔는지 아세요? 셰프 버터. 네. 거기서 그 그렇구나. 박사. 박사네. 박사. 그러니까 맞아. 그리고 또 블루 자스민에도 나와요. 그러네. 뭐지? 뭐로 나오지? 치과의사죠. 치과의사. 진짜 다르다. 와. 네, 진짜 연기 셋 잘해. 다 너무 다른데. 네, 너무 다르잖아요. 연기 너무 잘하시네. 저 필모를 찾아보다가 대체 어디서 나왔다는 거야 하면서 음. 봤거든요. 정말 연기 잘하시는 네, 분. 너무 네. 좋다. 존재감이 되게 있네. 네. 그 되게 존경심을 표현하더라고요. 올리버와 엘리오 둘 다 그 배우한테. 근데 인터뷰하는 거 봤는데 사람 자체가 되게 진중해요. 되게 진중하고 진지해서 정말 그 아버지랑 오히려 성격은 다른 역할보다 그 아버지에 되게 가깝게, 물론 이제 그 영화랑 관련된 GV니까 더 그렇게 했을 수도 있겠지만 네. 되게 진지한 사람 같다는 느낌 많이 네. 들었어요. 그리고 엘리오가 티모시 샬라메가 자기한테 영감이 되어주었대요. 그러니까 그 장면 어떻게 찍은 거냐 훌륭하다 했을 때 그냥 이 아이 그 자체가 나에게 영감이 되었고 나는 그렇게 자연스럽게 한 거더라고. 맞아요. 저는 그 장면 비판적인 뭐 말들도 있잖아요. 제가 들었던 거는 그거 같아요. 갑자기 미국 영화가 됐다. 약간 그런 거 있잖아요. It's not your fault, it's not your fault인가? 네 잘못이 아니야 하면서 그 하는 미국 영화 있죠. 네. 갑자기 그렇게 되는 약간. 근데 저는 길다고 생각했고 사실 그 영화 안에서 톤이 사실은 대화 장면으로 그렇게 나오는 장면은 없었거든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좀 길었고 좀 뭐지? 할 수도 있는데 저는 그 대사가 진짜 좋았던 것 같아요. 맞아요. 그 뭐지? 마지막에 다 다 좋은데 마지막에 나도 너처럼 그런 경험이 있었어라고 거기 가까이 간 적이 있었어. 네, 그런 말을 마지막으로 해줌으로써 앞에 게 그냥 뭐 설명적이고 뭐 설교 이런 느낌이 아니라 정말 마음을 나누는 대화라는 생각이 들어서 좋았던 것 같아요. 저도. 그러니까 그 대사 너무 좋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겁이 많아서 그 사랑을 하지 않음으로써 나중에 다음 사람을 만날 때 더 이상 줄 마음이 없어진다. 네.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저는 그 대사가 물론 원작에 그대로 있어요. 원작이 워낙 좋았다는 게 계속 그 얘기를 하는 건데 그게 이 영화의 힘인 것 같아요. 그게 빠지면 그럭저럭 예쁜 예술 영화 같이 보이는데 그게 들어감으로써 고집이 느껴지고 그게 힘을 보여줘요. 심장처럼 마치. 예를 들어 스타일리시한 영화 너무 많고 그죠. 영상미, 미친 연기 많죠. 근데 그 장면이 특별함이에요. Call Me By Your Name에. 왜냐하면 보통 메시지를 넣는다고 하면 촌스럽다. 뭐 혹은 뭐 미국식이다 어쩌고저쩌고 할 수 있는데 그게 너무 아름답다 보니까 결국 이 영화는 오픈마인드 그 자체를 보여주는 영화가 됐고 그게 굉장히 보편적 메시지로 정말 모든 사람에게 스며들 수 있는 이야기가 된 것 같아요. 네. 저도 그 장면을 비슷하게 되게 생각을 했는데 그 장면을 넣음으로써 정말 더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을 수 있는 영화가 됐다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정말 이거 Call Me By Your Name은 뭐지? 참 찾아보는 재미가 있더라고요. 사람들이 되게 덕후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많아요. 되게 많아요. 한국 사람들 특히 너무 많더라고요. 네. 보면 정보들 뭐 비하인드 정보 뭐 이런 거 찾기가 너무 쉬웠고 사람들이 정리해 놓은 게 너무 많더라고요. 그 정도로 이전에 뭐 I Am Love나 뭐 비거 스플래시인가요? 그거 같은 경우에는 이 정도로 사실 사랑받진 않았잖아요. 근데 Call Me By Your Name은
정말 많은 사람들이 더 사랑을 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정말 그 마지막 장면도 뭐 큰 역할을 한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참고로 저도 오디오북을 구입했고요. 아미 해머가 읽어줍니다. 예린 씨 사도 좋겠다. 그러게요. 네, 영어로. 그런 거 있잖아요. 모든 사람들이 다 인정을 하고 알아줘도 우리 가족이 몰라주면 모든 걸 다 잃은 것 같은 느낌이 들잖아요, 사실은. 근데 아무한테도 자기 자신조차도 약간 받아들이기 힘들었던 사랑과 상처를 다른 사람이 아닌 가족이 알아봐주고 그거를 보듬어준다는 게 굉장히 힘이 되었을 것 같아요. 엘리오에게. 그래서 올리버가 행운하라고. 너 행운하라고 하고 그리고 이제 나중에 끝에 이러잖아요. 우리 아버지였으면 나 교화 시설에 보냈을 거야 라고 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올리버가 이 역할을 다가설 때 그 대사 하나를 갖고 접근했대요. 그러니까 너무 올리버에 대한 단서가 없다 보니까 엘리오 1인칭 시점으로 진행됐는데 거의 유일하게 올리버라는 사람을 입체화할 때 그 장면이 어떻게 유년 시절을 보내고 어떤 환경에서 자란 사람이구나라는 거를 이제 좀 실마리를 잡았다고 하더라고요. 네. 자, 그러면 다 됐고 창밖에 큐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창밖에 큐! 네, 3가지 질문이고요. 먼저 첫 번째 큐. 예린 씨. 나를 새로운 세계로 안내해줄 과일을 감각적으로 묘사해보자. 엘리오에게 복숭아가 있었다면 우리에겐 무엇이 있을까 이건데요. 네. 저부터 해볼게요. 저의 과일은 불필요하게 더 벗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 자체로 완벽하고요. 그리고 먹을 때 이렇게 키스를 한 후처럼 입술에 자연스럽게 달콤한 과즙을 남겨요. 저는 이 과일을 보고 있으면 그냥 보는 것만으로도 기분이 참 좋아져요. 뭘까요? 딸기. 뭘까요? 과일이죠? 딸기입니다. 딸기. 바로 맞추시네. 네, 제가 제일 좋아하는 과일이에요. 네. 제일 좋아하는 과일. 두 분 다른 거예요? 모르죠? 딸기는 딸기 아니에요. 네, 좋아. 그러면 은서 씨 할까요? 저는 따뜻한 곳에 두거나 어루만지면 달콤해지고요. 네, 도구를 사용. 무슨 소리 하시는 거예요? 도구를 이용해서 즐기기도 합니다. 지 이긴다. 즐기기도 합니다. 도구를 이용해서 즐긴다. 이 과일을 즐기다. 그런데 네. 이 과일에 알러지가 있는 사람들이 꽤 있더라고요. 네, 맛은 좀 새콤하고요. 달기도 하고. 알았어요. 네. 석류? 아니에요. 너 알 것 같은데 나랑 똑같아요? 똑같은 것 같아요. 그럼 에린 씨가 한번 네, 들어볼게요. 저는 좀 묘사 길어요. 네. 이 과일은 사람과 많이 닮아 있다. 색상이며 모양이며 표피까지도 사람의 몸과 닮아 있다. 설익은 것보다 조금 익은 상태의 이것을 좋아하는 편인데 설익은 이것을 만지면 아주 딱딱하다. 익은 상태의 이것을 누르면 한 1mm 깊이 정도 푹 살이 꺼진다. 이 정도로 익은 상태이다. 잠깐만. 이 정도로 익은 상태일 땐 겉에서도 달콤한 냄새를 쉽게 맡을 수 있다. 일단 익기 시작하면 속도에 가속도가 붙는데 쉽게 멍이 들어서 그 모양이 뭉개지기도 한다. 껍질을 까서 먹어야 되는데 칼로 아주 얇게 흠집을 내고 껍질을 열어주면 손가락으로 스르르 온전히 벗겨낼 수 있게 된다. 같은 거예요? 네. 네, 맞춰볼게. 복숭아? 아니요. 맞아요. 예린 씨 건 복숭아구나. 저 아닌데. 왜냐하면 여기 맞다. 사람과 닮았다고 했죠? 이건 아니에요. 그래요? 왜냐하면 예린 씨 거는 복숭아인데 은서 씨 거 뭐가 좀 걸리냐면 도구를 이용한다는데 복숭아하고 도구가 연결이 안 돼서 어렵다. 칼로 잘라 칼이 다른 아니에요. 것 같아. 네, 좀 다를 것 같아요. 네. 다시 한 번만 말해주세요. 다른 힌트. 색깔. 달콤새콤하고 달콤새콤하고요. 색깔은 초록도 있고 노랑도 있어요. 다 나왔는데. 사과? 키위.
그게 왜 초록이야? 갈색이지. 그린 키위, 그린 키위. 안에 그린 키위, 옐로우 키위. 안에 있죠. 아주 겉에 위주로 생각해가지고. 자르면은 수저로 퍼먹잖아요. 도구를 이용해서 즐기죠. 맞아. 네. 아, 키위도 맞아. 털 있어서 알러지. 네, 알러지가 있는 분들도 있죠. 그렇구나. 근데 저는 단단한 키위를 좋아해요. 물렁거리는 거 아예 안 좋아해서. 약간 시큼할 때. 네, 전 바나나도 단단하고 약간 연노랑빛이 돌 때.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두 번째 큐. 네. 여름을 떠올릴 때 제 건데요. 당신에게 그려진 이미지는 저는 뭐 너무 앞에서 많이 얘기했으니까 말했듯이 솔직함, 생명력, 햇살과 바람이 피부에 닿을 때 내가 자연의 일부가 된 것 같은 느낌. 나 역시 아무런 거리낌 없이 뭔가 정직해질 수 있을 것 같은 느낌. 그런 게 저한테는 여름의 이미지예요. 두 분은 어떠세요? 여름. 은수감들 먼저 말씀해 주실 수 있어요? 제가 먼저 얘기할까요? 네. 저는 그냥 제가 겪었던 여름을 얘기를 해야 되는 줄 알아서 덥잖아요. 네. 근데 저는 더운 것보다 추운 기억이 더 많이 여름에? 와요. 네. 그러니까 여름에 저는 싱가포르에 살았고 사우디아라비아에도 살았었는데 네. 거기는 기본적으로 더운 나라라서 집에 수영장이 딸려 있어요. 더워서 수영을 하다 보면 꼭 그렇게 배탈이 나고 아픈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오랜 시간 수영을 못 했었거든요. 그래서 약간 이 더위를 어떻게 식혀야 되는지 방법을 잘 몰랐던? 그래서 항상 뜨거운 태양볕 아래에서 벌벌 떨면서 화장실을 찾아가던 그 기억이 나요. 독특한 기억이네요. 저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이미지랑 조금 다르네요. 은선 씨는? 저는 여름하면 떠오르는 이미지. 전 자연이 자연스럽게 떠오르더라고요. 태양 특히 밝은 빛, 좀 따뜻한 한낮의 어떤 느낌들 그런 게 많이 떠올랐던 것 같아요. 그리고 아까 전에 초반에 여름에 대해서 되게 여름애님이 설명 많이 해주셨잖아요. 네, 거기에 많이 공감이 갔고 그런 것 같고 날씨가 여름에는 비가 내려도 좋고 바람이 불어도 좋고 저는 그러니까 당연히 막 뭐 장마랑 피해를 주는 경우 말고 비가 조금 토독토독 내리는 것도 너무 좋고 바람이 불면 또 그런 대로 시원해서 좋고 그래서 저도 여름을 되게 좋아하는데 그래서 좋아하는 것 같아요. 2018년 여름 빼고 작년 여름? 작년 여름 지옥이었어. 17년도 웬만하면 빼죠. 그건 괜찮아요. 저는. 그래요? 거기까지는 괜찮아. 18년이 최악. 올해 어떡하실라? 올해 더 힘들까요? 그래요? 근데 겨울도 막 더 춥다더니 하나도 안 춥고. 올해는 좀 어떻게 덜 될지 모르겠네요. 추운데. 제가 입방정 떨지 말라고 하셨죠. 네, 빨리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 번째 큐. 네. 은성 감독님. 질문 잠깐만요. 여름에 가장 좋아하는 장소였죠. 여름에 가장 좋아하는 장소를 네, 궁금합니다. 영화에서는 이탈리아의 어느 한 곳이 나왔는데요. 여러분들은 어떤 장소를 좋아하시나요? 저는 야외에서 그 여름의 색이 변하는 모습을 느긋하게 보는 걸 좋아해요. 저 제일 좋아하는 건 바다지만 바다 갈 수 없다면 저는 야외 테라스 참 좋아하고 그 여름 밤으로 이어지는 낮에서 여름 밤으로 이어지는 그 분위기도 느긋한 분위기 약간 서늘함이 가라앉는 온도 그런 것도 참 좋아하고요. 네. 두 분은 어떤 거? 저는 그 엄마 아빠가 살고 계신 본가에 네. 그 아파트인데 베란다를 그 확장 공사를 했어요. 그래서 원래 베란다 공간이기 때문에 큰 창이 있거든요. 네. 거기서 이제 햇빛이 쫙 쏟아 들어져 오는 거예요. 아빠가 아침마다 이불이랑 베개를 이제 자외선에 소독을 시키려고 거기 이렇게 딱 펼쳐놔요. 네. 그럼 저는 아침에 일어나서 그 위에 누워가지고 햇빛을 받으면서 2차 잠을 잤거든요. 네. 그 장소를 좋아해요. 네. 2차 잠이 깼다가 다시 잠드는 거요? 네. 너무 좋죠. 네. 낮잠 너무 좋죠. 네. 예, 은선 씨는? 저는
제가 2년 전에 포르투갈에 겨울에 간 적이 있어요. 그때 도루강을 갔었거든요. 저는 도시 안에 강 되게 좋아하거든요. 또 외국 가면 특히 더 좋은 것 같아요. 청계천? 청계천, 네. 한강. 한강 같은 거죠. 근데 그때 겨울이어가지고, 근데도 포르투는 그때가 12월 달이었는데 그렇게 추운 날씨는 아니거든요. 우리나라로 치면 한 10월 달? 그 정도 날씨인데, 여름에 오면 정말 좋을 것 같다는 생각 든 거예요. 여름애님 말처럼 거기 그 강 아래에 그 테라스들이 쫙 있거든요. 거기서 뭔가를 마시면서 그 그러니까 일출이 아니죠. 그 일몰을 볼 수가 있어요. 그때 저도 일몰 봤는데, 근데 너무 좋았거든요. 그래서 한번 여름에 한번 가보고 싶은 장소로, 네, 그때 갔던 곳을 한번 또 보고 싶어요. 네, 이렇게 해서 여름의 이야기까지 해봤습니다. 마지막으로 연결 컨텐츠로 넘어가 볼게요. 예린 씨 어떤 거 골라오셨어요? 저는 제가 좋아하는 시의 한 구절을 가져왔어요. 네. 그 마지막 장면이 제가 제일 인상 깊게 본 그 아버지의 대사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게 아버지가 아들한테 할 수 있었던 가장 따뜻한 위로라고 생각을 했을 때 저는 약간 아는 이모가 해줄 수 있는 따뜻한 위로는 뭐가 있을까? 원래 있는 시? 네. 네네. 이상의 이런 시의 한 구절인데요. 네. 처음으로 나오는 시네요. 네. 그 구절만 읽어드릴게요. 내가 그다지 사랑하던 그대여, 내 한평생에 차마 그대를 잊을 수 없소이다. 내 차례에 못 올 사랑인 줄은 알면서도 나 혼자는 꾸준히 생각하리이다. 자, 그러면 내내 어여쁘소서. 네. 네, 좋네요. 네. 시 전체를 들어보면 약간 뭐라 그러죠? 풍자적인 느낌이 있는 알쏭달쏭한 시예요. 이상 시가 다 그렇듯이. 근데 딱 이 부분은 되게 로맨틱하게 느껴지는 부분인 어떻게 접하시게 됐어요? 저는 이 구절만 트위터 이상봇 있죠. 이상봇에서 떠도는 걸 봤어요. 그래서 대체 무슨 시일까 하면서 찾아봤거든요. 네. 제가 생각했던 것과는 분위기가 많이 다른 시긴 했는데 이 구절은 좋더라고요. 네. 은선 씨. 네, 저도 책인가요? 시집을 갖고 왔어요. 봐봐요. 대박. 봐봐요. 표지. 와, 진짜? 어떻게 이렇게 통하지? 나 시 아니에요. 너무 신기하다. 네. 은선 씨 시집, 문학까지 성사. 김행숙 시인의 이별의 능력이네요. 네. 제가 좋아하는 시인인데요. 그 이별의 능력이라는 시집 안에 있는 시고요. 저는 이제 좀 사랑에 빠졌을 때 좀 떠오르는 시 같아요. 이 시를 알고 난 이후부터는 뭔가 사랑이라는 감정이 딱 느껴졌을 때 이 시가 그냥 자연스럽게 떠오르는데 영화 보고 나서도 떠오르더라고요. 네. 제가 직접 사랑을 겪지 않았는데 영화를 보고 떠오른 경험은 처음이었는데, 네, 거기서 시고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다정함의 세계. 이곳에서 발이 녹는다. 무릎이 없어지고 나는 이곳에서 영원히 일어나고 싶지 않다. 괜찮아요. 작은 목소리는 더 작은 목소리가 되어 우리는 함께 희미해진다. 고마워요. 그 둥근 입술과 함께 작별 인사를 위해 무늬를 만들었던 몇 가지의 손짓과 안녕 하고 말하는 순간부터 투명해지는 한쪽 귀와 수평선처럼 누워있는 세계에서 검은 돌고래가 솟구서쳐 오를 때, 무릎이 반짝일 때 우리는 양팔을 벌리고 한없이 다가간다. 네, 이런 시고요. 전문인가요? 네. 네. 저는 그 장면이랑 잘 맞다고 생각한 게 둘이서 이제 마지막으로 헤어질 때 포옹을 하고선 별다른 말 없이 헤어지잖아요. 맞아요. 근데 이 구절이 우리는 양팔을 벌리고 한없이 다가간다. 저는 이게 굉장히 작별 인사처럼 느껴져서 네, 이 시가 떠올랐어요. 근데 신기하네요. 우리 둘 다. 또 오늘 처음으로 시가 나오네. 네. 저는 시는 아니고 계속 말씀드렸던 원작 소설 그의 여름손님, 한국어로는 그걸 가져왔어요. 근데 정말 강추하고요. 이 영화 좋아하시면 꼭 읽어보세요.
참 좋아요. 어디를 읽어드릴까 하다가 고민했었는데 그 중에 한 부분을 읽어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시절을 돌아보면 조금의 후회도 없다. 위험천만한 모험이나 수치심, 조금도 찾아볼 수 없는 통찰력, 그 무엇도 후회되지 않는다. 서정적으로 비추는 햇살, 한낮의 강렬한 열기에 고개를 꾸벅거리는 커다란 식물로 가득한 들판, 나무 바닥이 끽끽거리는 소리나 침대 옆 협탁에 놓인 대리석 평판으로 재떨이를 살짝 미는 긁히는 소리.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은 제한적이었고 감히 헤아려 보지도 못했고 끝이 어떻게 될지 뻔히 알았지만 굳이 이정표를 살펴보고 싶지 않았다. 나는 생애 처음으로 돌아오는 길을 위하여 빵가루를 흘리는 대신 다 먹어치웠다. 알고 보니 올리버가 소름 끼치는 인간일 수도 있고 나를 영원히 바꿔놓거나 망쳐버릴 수도 있으며 시간과 소문이 우리가 나눈 모든 것에 내장을 드러내고 물고기 뼈만 남을 때까지 다 갉아먹을 수도 있었다. 내가 나중에 이 시간을 그리워할 수도 있고 훨씬 더 잘 살 수도 있지만 그 시절 내 방에서 보낸 오후마다 내가 순간을 붙잡고 있었다는 사실만큼은 항상 기억할 것이다. 여기까지. 자, 이렇게 해서 알차게 진행을 해봤습니다. 저 얘기하고 싶은 거 있어요. 네네네. 여러분께 질문. 네. 영화 안에서 딱 이 자연스러운 영화 안에 인위적인 장면 두 가지가 딱 나오거든요. 첫 번째가 엘리오가 올리버를 기다리면서 앞에 정원이라고 할까요? 거기서 쪼그려 앉아서 뭔가를 막 이렇게 지그시 생각을 하는데 네, 그때 약간 빛이라고 할까요? 그 화면이 좀 이렇게 일렁일렁거리거든요. 이거는 자연스럽지가 않아요. 그쵸? 자연스러운 장면이 아니라 어떤 효과가 들어간 거거든요. 약간 이렇게 전멸하듯이 네, 나오잖아요. 네. 그거랑 마지막에 올리버가 그 침대에 누워있는 엘리오를 그 바라보기 직전에 붉은 같이. 꿈. 네. 맞아요. 화염같이 나오는 그 두 장면이 있는데 그거 어떻게 보셨어요? 궁금하네. 어떻게? 저는 책을 보면서 단서를 얻었거든요. 그 처음에 약간 일렁일렁거리는 그 엘리오가 나오는 그 장면에서는 이 책에서 엘리오가 올리버를 내 눈의 빛이라고 하나? 이런 표현이 있었거든요. 네, 있어요. 그래서 그 올리버를 생각할 때 빛이 일렁인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 장면이 저는 들어온 게 아닐까 이제 생각을 했었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근데 그게 아마 있을 거예요. 비하인드 스토리로. 그게 실수 아니면 네, 그러니까 뭐 있더라고요. 근데 제가 실수래요? 실수 아닐 수도 있어요. 근데 어쨌든 그거에 관련된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더라고요. 그 장면이. 그리고 네거티브 이제 붉게 네거티브된 그 부분에서 대해서는 저 못 읽긴 했어요. 근데 저는 그 부분이 그 영화에서 처음 봤을 때 제일 마음이 아픈 부분이었거든요. 마음이 아프죠. 막 나 아무데도 안 갈게 해놓고 안 나오잖아요. 근데 거기서 수영도 하고 뭐도 하는데 저 어스름해질 때까지 계속 기다리잖아요. 올리버를. 그게 너무 좋았던 것 같아요. 약간 엘리오의 눈물이 나오진 않았지만 눈물이 왜 이렇게 눈에 고이면은 보이는 게 포커스가 이렇게 나가면서 좀 일렁거리잖아요. 그게 표현된 장면이라고도 생각이 들었어요. 네. 근데 올리버 그 장면은 뭘까요? 올리버가 그 꿈? 네, 꿈 장면. 꿈인지 회상인지 약간 창밖을 바라보고 그 다음에 그 장면이 나오고 그 다음에 자고 있는 엘리오를 바라보면서 약간 슬픔에 잠겨 있는 올리버의 모습이 나오거든요. 좀 튀긴 하는데 저는 일단은 그냥 미학적 장치가 아닐까. 영화적 장치? 시각적? 그 정도 저는 약간 생각했던 것 같아요. 악몽 같은 느낌으로 받아들였거든요. 꿈. 네. 그가 안 좋은 기억? 안 좋은 기억이 아니죠. 근데 좋은 기억이 안 좋은 미래를 상상함으로써 약간 그렇게 되는? 그게 저는 봤을 때 그 엘리오랑 올리버가 둘이서 그렇게 떠났던 여행 장면 중에 하나인가? 그러니까 여행에서의 있던 그 기억들이 불현듯 이렇게
튀어오르는데 지금은 이거를 추억할수록 더 마음이 아프니까 그걸 자꾸 그 올리버는 자기를 그런 걸 좀 차단하는 성격이잖아요. 네. 그래서 그걸 좀 태워버리려고 하는 건가? 뭐 이런 생각도 들었었고. 전체에서 가장 불길한 느낌으로 연출이 돼 있죠. 네. 안 좋은 일이 일어나기 직전에. 그리고 그 여행 때 처음에는 되게 설레고 막 그 장면도 저 되게 좋아하거든요. 같이 폭포. 버스 타고 가는데 그 버스의 시점으로 그 초록 색깔 산길이 이렇게 쭉 이어지잖아요. 그때 음악이 나오잖아요. 그때 음악도 나오고. 정말 너무 좋아요, 그 음악. 근데 그 여행이 마냥 즐거운 것만은 아닌 게 이 여행 끝에는 이별이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엘리오가 막 구토하는 장면도 있고 그게 엘리오가 버거웠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 너무 좋지만 이제 앞으로의 일에 다가올 일에 대해서 좀 감당하기가 어려운 느낌들이 이렇게 불현듯 그냥 토하듯이 쏟아져 나온 장면인 것 같다는 생각도 들었고. 살구색토. 깨끗해 보였어요. 과일색이라서. 네. 그리고 여기서 얘기 안 했는데 그 끝장면 너무 좋잖아요. 그 끝 마지막 테이크 네. 모닥불 바르면서 네. 음악 나오고 그냥 빠른 정보로 드리면 3번 찍었고 맞아요. 절제해서 중간 정도 터트려라 했을 때 2번째 테이크로 쓴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귀에는 소형 스피커가 들어있었고 이어폰, 그래서 우리가 듣는 음악을 그대로 엘리오가 들으면서 그 연기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그 카메라 뒤에는 아무것도 없었고 정말 엘리오는 혼자서 카메라 앞에서 연기를 한 거래요. 오늘 다들 좋아하는 장면이실 것 같아서 마지막 정보를 드리면서 네, 마무리를 할 얘기가 참 많은 영화인데 또 뭐 두고두고 나오겠죠. 그죠. 연결 컨텐츠로. 다 아쉽지만 마무리를 해볼까요? 네. 은서 씨 그럼 마무리 해주세요. 네. 창밖의 영화 듣고 계시는 분 계신가요? 너무 슬퍼하지 마. 너의 눈부신 날들 내가 기억하잖아. 몹시도 아팠던 그날도 넌 아름다웠어. 너무 슬퍼하지 마. 우리 함께한 날들 내가 기억하잖아. 이별을 말할 수 없어서 농담만 했던 밤. 우리 이별하면 많은 걸 잃게 될 거라고. 그때도 넌 울지는 않았지. 이게 사랑이면 다시는 못할 것 같다고. 그때도 난 울지는 않았지. 슬퍼하지 마. 가장 아름다운 널 내가 기억하잖아. 볼 수는 없지만 눈부신 그날은 영원히 기억할게. 우릴
슬퍼하지 마.